자, 동서문물 교류와 동아시아 문화권의 확대에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중국 내부의 혼란으로 서역 경영에 적극적일 수 없었으나 오호가 중국에 진출하여 불교를 비롯하여 서방 문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동서문화의 교류가 계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자, 이 시대 서역 진출에 대해서 진해 태시 연간의 문서에서 청성남로의 유난 지방이 출토되고 있는 걸 봐. 그, 그 태시 연간의 문서가 청산남로의 누단 지방에서 출토된 것을 보아서 서역과의 교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역 오 16국 가운데 오양이 있는데 이 오양은 오늘날 말하면 이제 그 감수성이나 섬서 지역에 있었던 그 나라예요. 자, 오양은 이제 모두 서방에 위치하여 서역의 고창국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중개 무역을 통해서 큰 이익을 독점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 고창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인이 세운 나라죠. 중국인이 만든 서역 국가 중에 하나예요. 자, 또한 전진의 장군이었던 여강의 구차국 전벌과 북의 장수 만돌기의 설원정으로 동서우물이 교류되었다. 자, 이 시대 동서교섭에서 특히할 만한 것은 중국인에 의한 고창왕국의 건국이었다. 자, 고창왕국은 한때 이래 서역에서 강제 이주시킨 한인 둔정부의 자손과 하서 사군에 들어간 유민들이 합류해 세운 나라다. 고창국은 당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약 3세기 동안 서역 지방에서 뚜렷한 세력을 자랑하고 있었고, 특히 왕가인 국씨는 대대로 고창왕의 지위에 있으면서 타인분지의 유일한 한문화 지대로 동서문화교류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북위의 태무제가 양주를 토벌할 때 3만여 회 이 지역의 인민을 수도 평성을 이주시켰는데, 이때 다수의 소고드 상인,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소고드 민족, 상업 민족으로서 활발히 활동했던 민족 중에 하나였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소고드 사이 석교도와 상업 활동과 함께 문물 교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서방 문화의 전례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방 문화가 들어오게 됐는데, 특히 이제 중국 그 불교 관련된 문화들이 이제 들어왔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불탁 건축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런 것들 좀 보면, 자, 두 번째 단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간다하 지방에서 이제 직접 불교 예술 되었다는 것은 청산남도의 여러 오아시스 도시 국가에서 불탁 건축이 많은데 반해 인도 북쪽에는 미얀마, 바미안이라고 하죠. 바미안은 이제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지역인데, 지금이야 이제 이쪽 지역이 이슬람 교도들이 이제 장악해 있잖아요. 근데 이쪽 지역 그때 당시에는 불교의 이제 성지였어요. 그래서 바미안 석굴사원도 있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탈레반이 나중에 이제 바미안 석굴사원을 이제 로켓포로 이제 공격해갖고 무너뜨리긴 했지만, 자, 바미안 방면에서 불교 예술에 전파된 청상북로의 여러 유적에서 천연의 바위산의 동굴을 파서 그 속에 벽면과 불상과 불탑을 조각하고 그림을 그린 구론사원, 석굴사원이라고 하죠. 석굴 양식이 많았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인도에서 석굴사원들이 많았는데, 인도는 좀 덥고 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천연 동굴을 파가지고 그에 서원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사원들을. 그런 것들이 이제 서역을 통해서 그 중국이나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들어오죠. 석굴암이라고, 석굴사라고 이제 예전에 했죠. 이 석굴사 자체에서 이제 있는데, 요게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 좀 석굴사원의 특징이 뭐냐면, 인도나 중국 같은 천연 동굴 파서 이제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공 동굴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 이제 불상을 배치를 하고 그래요. 그게 좀 차이가 있긴 해요. 자, 그래서 쿠차나 카라산, 투르판 등지에 많은 구롱군, 석굴사원들이 대표적인 것이다. 자, 중국의 동안, 용강, 용문, 3대 석굴사원이라고 하죠. 3대 석굴사원. 자, 동안, 용강, 용문 등의 대석굴은 이러한 그 양식에 전래된 결과이다. 자, 인도의 간다 불교 예술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다시 바다를 건너서 일본 고대 문화에도 영향을 끼쳤다. 자, 그리고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인도 문화도 같이 들어오죠. 그래서 천문, 역법, 수학, 의학, 음악, 미술 등 같은 인도 문화도 전례를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관련된 문화들이 쭉 있는데 한번 각자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인제 그 동아시아 불교 문화권 형성 관련된 내용에서 여기 나온 거는 뭐냐면 이제 중국화된 불교가 들어와서, 예, 그 불교가 들어오면서 중국화된 불교가 들어와서 뭐 우리나라, 일본에 영향을 미쳤다. 뭐 그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요것도 뭐 저 고구려하고 인제 그 일본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요거는 그때 인제 살펴보기도 하고요. 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수당 시대를 볼게요. 그리고 이제 한의중에도 이제 문화 관련된 내용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 앞부분 이제 동계 내용하고 막 많이 겹쳐 있고 소화기 때문에 그렇게 볼 거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건너뛰고 인제 그 동계 부분에서 인제 수단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계를 먼저 읽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또 한의중 관련된 내용을 읽어 볼게요. 순화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순화와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순화가 문제에 관련된 정책이 시험에 나왔죠. 예. 그리고 올해 나왔던 것 중에 순화와 군전제 관련된 부병제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내용을 보면요.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 302 페이지 펴 보세요. 자, 수요 남북조 통일부터 읽겠습니다. 자, 남북조는 분열되어 내왔던 중국사의 통일의 기운을 일기 시작한 것은 남조보단 북조였었다. 자, 하북 지역을 이제 통일한 북위가 다시 동서로 분열된 후 북지와 북주로 이어지면서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자, 이와 같은 형상은 북조 사회 내부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부국강병을 목표로 하여 군사력 강화와 경제적 발전에, 예, 경쟁적으로 힘을 쏟았기 때문이다. 자, 북주의 무죄는 이제 그 유학을 존중하고 형식에 치우친 불교와 미신화된 도교를 억압하면서 사회 기강을 쇄신했으며 그 풍습과 교육면에서 힘을 쏟아 유교주의에 입각한 군주권 강화와 국가기강의 한입에 노력했다. 자, 이것은 북주의 경제력이 우세한 동방의 북제를 정복하여 하북지방을 통일하는 데 성공한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 자, 그다음에 선제 이후에 황제는 무능하고 또 사치에 탄립하면서 국정에 문란해졌으니 민심은 북주의 총관 양견에게 올라갔다. 자, 양견은 그 중국 역사상 가장 쉽게 나라를 세웠는데 이 양견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이제 외척이었죠. 외척. 그리고 그 어린 외손자가 이제 뭐냐면 황제였는데 이 황제를 겁박해 갖고 강제로 이제 그 성양을 통해서 황제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양견은 어떤 이제 전에 있었던 황제들보다 쉽게 국가를 세웠던 사람이야. 근데 이제 양견이 이렇게 쉽게 국가를 세우고 하다 보니 또 문제점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양견이 황제가 딱 되니까 어떤 문제점이 예전에 그 동료들이 다 신하가 된 거야, 자기. 그래서 일종의 신하들은 예전에 동료였던 양견이 그 뭐냐면 그 황제가 되니까 좀 약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인제 이 양견은 좀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또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제 정책들을 펼치게 되죠. 예. 그 하여튼 이렇게 되는데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양견은 중국 역사상 가장 쉽게 나아섰는데 그는 북주의 정제로부터 자기 그 외손자예요. 외손자로부터 성향을 받아서 수를 건국하니 이를 수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수를 세울 때 그전에 이제 북주 때 수왕이라고 이제 직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수라고 이제 정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있고 자, 문제는 남조의 진을 정복하여 300 년간을 거친 중국의 분열 시대를 끝내고 통일의 대업을 달성했다. 이게 589 년이죠. 자, 여기 보면 인제 북주를 계승한 수가 왜 남북쪽 통일을 했는가 이런 배경이 있거든요. 자, 요거는 이 북주와 연결돼서 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 가지 정도, 4 가지 정도인가요? 4 가지, 5 가지 정도 나오네. 5 가지 정도가 이제 나오는데 그럼 보면요. 첫 번째로는 순환을 위한 순환가 위한 간중의 지리적 조건이다. 간중이라는 것은 이제 장안 부근이죠. 오늘 서안 부근. 그래서 이 진나 때도 이제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고대로부터 이 간중 지방의 이제 위수 분위기가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쪽과 동쪽으로 또 분열된 북주와 북지의 대립 관계에서 서쪽의 북주는 경제력과 인구,
영토면에서 우세한 동쪽의 북제를 정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간중의 지리적 이점을 잘 활용하고 있다. 즉 북주는 장안으로부터 도읍을 하여 지리적 요충지를 차지했고 이어 수나라도 또한 장안에 도읍하여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 수나라는 이제 그 장안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 대흥선이라고 해서 큰 성을 만들어요. 근데 실제로 장안이에요, 장안. 대흥선 신도시를 만들고 요것이 이제 당나라 때 장안성이라고 하죠. 네. 그래 갖고 당나라 때 수당 때 장안성과 좀 한나라 때 장안하고 약간 인제 뭐냐면 그 북주 시대 장안하고 좀 약간 위치는 참 다르긴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에요. 예. 자 이렇게 인제 볼 때 수의 통일은 북주에 의한 하복 통일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한화 정책 관련된 내용과 이제 연결돼 있는데 보면 다음 북주, 북지의 지역적 위치가 선비족의 하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문화의 선진지대인 북지에는 선비족의 하나가 일찍부터 촉진되면서 남조 문화가 침투되었고 귀족 세력들이 강성한 데 반해서 이에 이제 북주는 약간 인제 진나라하고 비슷해. 좀 외곽에 있기 때문에 선비족의 고유한 군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이 북주에서 수로 이어진 통일의 배경이 되었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강농 집단인데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북주, 수, 당 이렇게 이제 연결된 지배 집단이에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인제 그 북주에서 이 당시 이제 그 무천지에 있는 그 지휘관들을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8주군, 24 대장군 뭐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간룡 집단인데 간룡 집단 선비족하고 한족들이 혼합돼서 인제 만든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북주에서 수당으로 계속된 세계 왕조의 가계가 지닌 특별한 성격이다. 자 이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른바 간룡 집단이라 한다. 자 이들은 남조의 한인 귀족이나 북위의 남양천도 이외의 선비족과는 그 계보가 전혀 다른 계통이다. 그래서 북위 정권의 선비족의 하부 지주가 특히 홍우제의 하나 정책으로 북방민족의 강건한 군사 집단이 귀족화하면서 문학의 흐른데 만에 이들은 이제 육진이잖아요. 얘들은 하나 정책에서 벗어난 집단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 강론 집단은 정치 군사적 그 면에서 참신한 기풍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북주 수당까지 이어지는 통일의 주체 세력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군사력과 경제력이죠. 예. 그러니까 분열 시대의 대립 왕조에서 통일 세력이 나올 수 있는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고 그 뒤에 경제력이 군사력을 뒷받치는 부국강병이 이룰 때 비로소 천하통일이 가능했다. 그래서 서희의 우문태가 앞에서 말한 부병제 같은 거 있죠. 그다음에 군전제도 이제 북주가 계승되면서 강병과 북의 원동력이 됐고 요 부병제하고 군전제가 서로 연결된다고 그랬죠. 수나도 이제 이들 계승해서 남주의 진을 병합하게 되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그 남조의 약체를 줄 수 있어. 이 남조가 강했으면 북주가 쉽게 통일될 수 없었는데 남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제권이 이제 뭐냐 약화되고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그 남조 국가와 달리 거의 이제 2분의 1만 통치했죠. 저 양지강 중사 하류 지역만 통치를 했었다는 거.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연결이 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끝으로 수의 통일에는 남조 정권의 상황도 간과할 수 없다. 즉 남조는 자연의 혜택을 충분히 이용하여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문화적으로는 북조가 앞서 있었다. 그러나 귀족 사회가 발전에 따라 왕권이 위축되고요. 특히 군사적으로 항상 북주의 공세에 몰리면서 수세에 서게 되었다. 자, 그의 귀족 세력의 내분으로 중앙정계는 치열한 정권 다툼에 시말리게 되어 북조에 대한 이렇다 할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했다. 실제로 수의 대군이 진해 수도 건강으로 접근했을 때까지 이를 알지 못했고 왕과 귀족들의 한락에 빠졌을 정도로 남조는 무방비와 무력함은 진해 통일을 간접적으로 도와준 결과가 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앞부분은 왜 이제 북주와 수가 전국 통일했는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중 지방, 그다음에 하나가 덜 됐고 단룡 집단, 그다음에 부병제하고 그다음에 군전제, 그리고 남조 정권의 취약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딱 나올 수 있는 부분이야. 네. 물론 이제 다 쓰고 나오진 않겠지만 뭔가 이제 비교해 가지고 시험 문제 날 수가 있죠. 예전에 한번 공사 기출 문제에 그 관련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요거 북주와 관련된 내용들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제 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통일 정책을 볼게요. 문제 통일 정책. 그래서 문제 통일 정책, 그러니까 문제 정책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왔죠. 자, 이 사람이 이제 방향은 정책 방향 중앙 집권을 확립할 필요 있었고, 그다음 남북 간의 어떤 융합을 깨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민심을 수습하려고 했고, 그다음 국가 재정을 이제 도움하려고 했다. 요게 초점 맞춰 갖고 인제 문제가 인제 그 정치하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먼저 보면, 자, 남북교통이나 수납 문제는 항제권 강화를 위한 중앙집권 제시하니까 남북 융합을 민심수석, 국가재정 부흥이겠죠. 여기 있네요. 괜히 썼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자, 문제에 있어서 중앙집권 강화할 내용 보면, 자, 먼저 율령을 이제 제정해서 간제 정비와 지방기구를 간소화시켰다는 거죠. 요때 이제 율령은 그 당시 연호를 따서 이게 개항 3년에 만들어진 개항율령이에요. 개항율령. 원래 율령은 이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이제 발달되기 시작했는데 이때 수당 때 정비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개항율령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당 제국의 당률하고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률이 이제 그걸 계승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눈여겨볼 게 뭐냐면 요걸 바탕으로 해 삼성제도가 이제 정비됐다는 거야. 삼성제도는 원래 이제 내조였는데 위진남북주의 가도기를 거쳐서 외조화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약 운영에 의해서 이제 뭐냐면 삼성제도가 정비됐는데 그 밑에 있죠. 자, 중앙 관제는 남북조의 관제를 계승할 최고 행정기관으로 삼성 육부제도를 이제 제도 채택했고요. 그래서 삼성은 내사성, 문화성, 상서성, 당의 삼성제도는 이미 수탁이 맞았다. 그래서 내사성이 이제 그 중소성으로 이름을 바뀌죠. 그거 외에는 이제 거의 삼성 육부제도를 계승했고 당나라가 이제 그대로 계승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화 때 만들어진 어떤 정치제도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당나라의 계승이 돼요. 보통 우리가 수당이라고 연칭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수나라가 당나라의 어떤 문화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다음 상소성 아래는 집행기구로서 육부,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 이게 정부를 부담했다. 자, 삼성 육부 제도는 당나라 할 때 좀 얘기를 할게요. 그다음에 지방제도 정비 관련된 내용인데 지방과제는 남북주의 지방 분권적 체제를 버리고 중앙 집권적 방향으로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종래는 주 군현의 이제 3층 제도였잖아요. 그래서 중간 단계인 군을 폐지하고 주현 같은 2층 제도로 바뀌었는데 물론 이제 당나라 때 들어가면 이게 주현만 된 게 아니라 군현도 돼요. 군현 됐다가 뭐 주현 됐다가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상위 조직이 좀 바뀌긴 하는데 명칭이 그럼에도 기본적인 구조는 이제 2층 구조가 되는 거죠. 2층 구조. 그래서 이제 이에 따라서 이제 지금까지 군의 태수가 장악하고 있었던 정치 군사권의 중앙을 해소했고, 그래서 태수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갖고 이제 뭐 인사권도 갖고 있고 군사권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걸 다 중앙으로 해소를 해버린 거야. 주의 자사의 권한도 마찬가지고요. 또 주의 자사가 도덕을 겸해서 군사권을 행사했던 것도 폐지시켰다. 그러니까 주의 장관이 자사가 누리고 있던 그 행정, 군사권을 분리시켜 일반 행정만을 담당했던 단일체제를 개편했고요. 주의 자사의 군사권이 없어지면서 주군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중앙에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는 여러 주의 병권을 총괄한 총관벌을 설치하고 그리고 그 장관인 총관에게 황제 자제를 임명하여 중앙정을 통제해줬다. 그러나 이거조차도 뭐냐면 폐지가 됐죠. 그래서 지방에 있었던 군사가 없어진 게 아니라 여기 주의할 것은 지방의 군사의 어떤 그 인사권이나 명령권 이런 것들이 다 중하고 다 흡수 통합됐다는 거야. 지방의 총사관은 중앙의 명령을 받는 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있고 그거 외에도 이제 지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순성과 순무를 통해서 풍속 관찰이라는 이름으로 중앙관을 파견해서 행정상을 감독하였다. 자, 아울러 지방간 인사제도를 개혁했다. 자, 그래서 그 인사제도 개혁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남북조 시대에는
지방간청에 배속된 소속관리는 대부분 그 지방 귀족의 자제로 이용했죠. 그래서 앞에서 뭐 자사나 태수가 인사권을 갖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야, 그리고 이제 주는 수나 때 종 9품 이상 지방까지도 다 이제 중앙의 이부에서 이제 뭐냐면 임명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지방간의 인사권을 중앙으로 해소함으로써 귀족들의 인사 청탁, 벽소의 폐단은 없어지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족대 간직 등용에서도 이제 큰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국품 간인법이 폐지되고요. 그리고 대신에 시험을 통해서 인재 등용을 목적한 선거제도를 실시했다는 거죠. 예. 자,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 의미가. 자, 왜 의미가 있냐? 시험을 통해서 인재를 등용한다는 그거는 지금은 당연한 소리인데 그 당시에 당연한 게 아니었죠. 되게 이제 혈통이나 귀족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험을 통해서 인재를 등용했다. 이런 것들 처음으로 창안한 사람이 이 수나 양제예요. 네. 이걸 이제 선거제도라고 하는데 그 당시엔 선거제도라고 했고요. 이게 송나라 때는 가거제도가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송나라 때 가거제도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거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목적이 뭐냐 하면요. 그 당시 이제 문벌 귀족들이 이제 간직을 독점했잖아요. 국분중증제도 문벌 귀족들의 간직 독점을 막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지역의 이제 인재를 선발할 필요가 있겠죠. 특히 강남 지역의 인재들. 네. 그래서 사회 통합적인 어떤 성과를 띠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갖고 이제 그 수재나 명경, 진사 이렇게 3개 과목을 뒀다고 그래요. 근데 뭐 그때까지는 이제 중요한 시험제도는 아니었고 나중에 당나라 송나라 때 거치면서 이제 뭐 이렇게 했다는데 이게 이제 그 예전에 뭐 양무제 때 제도를 기원해 갖고 이제 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자, 그다음에 문제는 국가 재정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국제 군전제를 정비하고 새롭게 조용조법을 반포했다. 자, 이에 따라 부역이 경감되고 농민들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농업 생산 발전을 뭐냐면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제도와 이제 세역제도를 이제 뭐냐면 정비했다 이렇게 있는데 요 내용이 약간 이제 부족해서 잠깐 제가 요거 가지고 이제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조금 넘어가야겠네. 자, 여기 보면 세역제도 개편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은 이제 조용조 같은 경우에는 정남을 기준으로 세역을 인하시켰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제가 중국사 서설이라는 책에서 이제 좀 빼었는데 볼게요. 세월도 조조에서 정나무도 조는 속이석, 용은 견, 비단의 일종이죠. 포이장, 견 3냥, 포이장 5척과 마상근을 징수해서 부역은 1년에 20일로 단축했는데 이같이 군전제와 조용조 개혁은 여태까지 부부를 대상했던 부기제도와 상당한 다름입니다. 부부가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정남을 기준으로 했고 균전제 같은 경우에는 권농적 성격 타입에서 토지 소유액만 제한하는 방법으로 했다. 그래서 이 균전제가 이제 뭐냐면 당나라 균전제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실시했냐 안 하는 거 가지고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자, 하여튼 북이왕조 제도를 계승해서 정남에겐 노전 80문, 그 다음에 상전이 이름이 이제 영업정으로 바뀌었죠. 영업정 20무, 총 100물 지급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지급했는지 아니면 기존에 따른 인정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학계 통속이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는 거죠. 처가 있을 경우에 노전 40물 더 지급했고요. 그다음 농원을 노동력 가산해서 토지를 지급한 제도가 이제 파기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군전제 입각에서 이제 부경제를 실시했죠. 이게 이제 서해제도를 그대로 계승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조, 군전제, 부경제 이렇게 연결돼 있고, 요번에 수나라 부경제 관련된 내용이 기출에 언급됐었죠. 자, 그럼 다시 이제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장제도 정비와 이제 뭐냐면 호적 정리를 추진했다. 그래서 5가를 이제 1부 하고 보장을 배치하고 5부 1, 2를 2장을 하고 4지를 1당을 당장을 해서 향리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고 호구와 부역을 감독했다. 자, 이러한 이제 3장의 기초에서 이제 정부는 매년 정원에 2장과 단정하건 호구 조사를 철저히 시행했다.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잠깐 이제 과거제도와 관련된 주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수의 선거제도, 이 과거제도는 지방의 주 군에서 추천된 인사를 수도에서 감옥에다 시험을 봤는데 수재 진사 명경과가 있었는데 그 선거는 당나라에는 각원하고 이제 명칭을 바뀌었고요. 이 각원하고 명칭을 바뀐 송나라 때인데 그 당나라 항공이라고 했는데 여기 뭐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자, 당과 송을 거쳐서 청만에 폐지될 때까지 이제 관리 선발 시험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폐지된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강서신정 때 폐지됐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이 수재 과목은 없어져요. 이 추천인들에게 여러 가지 연자제를 이제 뭐냐면 부과했기 때문에 수재는 없어지고 나는 진사와 명경만 남아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군전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병제를 개혁해요. 부병과 군제를 결합시켜 병력일치를 완비했다. 자, 그 결과 많은 병력이 감축됐고 국가의 군사비가 부담이 감소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와 같이 이제 수 문제, 정치, 경제, 군사적 정책을 통해서 문제 통치 20년간의 천하가 안정되고 경제가 크게 번영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 문제를 이어받은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돼 있는 수양제죠. 양제. 그래갖고 이제 수양제인데 이 수양제는 원래 장자가 아니라 차자였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그 자기 그 어머니한테 좀 눈이 이제 잘 띄어가지고 왜냐면 황제가 됐다고 그러죠. 뭐 아버지까지 죽였다는 독살설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뭘로 유명하냐면 대규모 토목공사 특히 대운하를 건설한 걸 유명하잖아요. 이 부분이. 자, 그리고 고구려 원정도 또 유명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이 순화가 멸망을 하게 되죠. 자, 양제 대운하 공사를 볼게요. 자, 수의 정치는 양제에 의해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수의 양제가 대토목 산업과 대원정을 할 수 있었던 경제적 바탕으로 부친 수 문제의 사회 안정 정책과 겸손한 생활을 쌓아올린 경제력의 힘이 크다. 양제도 이제 그 자기 어머니인 독고의 그 눈을 독고 항우의 눈을 뭐냐 맞추게 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제 겸손하게 생각하고 여자도 멀리하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낙점을 받아서 자기 형을 제끼고 이제 황제가 됐는데 황제가 되고 나서 완전 180도 달라지게 되죠. 예. 자, 양제 토목 사업을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대운하의 계통이다. 대운하는 이제 양제 때 처음 만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이제 했어요. 예. 아버지 때부터 조금씩 만들다가 이제 양제 때 본격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 양제 토목사 대운하 계통인데 그는 100만 명에 이르는 걸 징발해서 항하의 해수를 연결한 통제고와 해수와 양자강에 있는 항구를 완성했다. 또 하나와 북으로 탁구로 이어진 영제고를 완성했고 영제고 공사에서 여자들까지 징발했다. 그 다음에 그 양자강 남으로 항주까지 이어진 강남어를 징수해서 남북을 잇는 대운하에 개통했다. 그래서 통제고와 하나의 그 교차점에 다시 수와 육로를 이용해요. 낙양 장안으로 교통을 뭐냐면 정비했다.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지도를 좀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지도가 없는데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자기 아버지 때 이제 그 강통고를 먼저 넣었어요. 여기 강통고. 그 낙양에서 여기까지 이제 연결되는 강통고를 넣었는데 그 양제 때 들어와서 영제고, 통제고, 강남어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강남의 문자를 강부로 이동을 하고 특히 이제 여기 눈여볼 게 영제고의 끝이 탁군이잖아요. 탁군은 베이징인데 나중에 이제 고교 원정할 때 여기가 전초기지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군대를 다 집결시킨 다음에 여기에서 군대를 이제 순차적으로 해갖고 고구려를 출발시켰죠. 이 탁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뭐냐면 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보통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이 이렇게 그 동쪽에서 이제 서쪽에 동쪽으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뭐 항하나 양쯔강이나 이등강이. 근데 여기는 강의 흐름과 좀 약간 반대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문화를 팠어요. 남북 간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의 지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동고서조 형태죠. 아, 말을 재밌네. 예. 서구 동쪽 형태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갈수록 지형이 이제 뭐냐면 낮고 서쪽으로 갈수록 이제 지형이 높은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쪽 같은 게 오늘 신강 위구나 이런 데 보면 인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대개보면 동조 여기에 이제 뭐냐면 인구가 많죠. 그래서 거의 지금 전체 인구의 80%가 여기 몰려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는데 강을 이렇게 따라가면 이쪽에 이제 맞지가 않잖아요. 이쪽은 인구가 적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북으로 연결되는 그런 어떤 그 것들이 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인제 운하를 만든 거죠. 어떤 분은 그러면 이렇게 내륙 해운이 아니라 이렇게 해항으로 해 가지고 바닷가를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중국의 지배자의 입장을 땐 요쪽을 이용하면 일종의 통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 여기에는 인제 뭐냐면 해적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운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길어봤자 뭐 폭이 뭐 길진 않잖아요. 뭐 2 킬로 3 킬로밖에 안 되니까 요게 막로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통제도 가능하고 도륙도 많고 하니 많고 그냥 해 막고 해 가지고 뭔가 안정적인 물류망을 인제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운하를 인제 만드는 것 같아요, 운하를.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인제 있고요. 다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면 자 양제는 이제 양제의 운하 계통에 의해서 남북이 경제로 이어지면서 문제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치적 통일이 명실공히 완성되었다. 그래서 양제의 운하 계통에 의죠. 누군가를 해야 했는데 이걸 양제가 한 거야. 요걸 얻어먹어서. 그래서 이게 송나라 때 자주 이제 당나라 때까지 당 송까지 계속 이용해 먹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수의 운하가 인제 사회 경제 고통수가 크게 한 것은 당 이유였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양제 고구려 원정과 순하의 멸망을 볼게요. 자 양제는 그 북변의 위험한 돌교가 고구려를 응징하기 대원정을 다니는데 이거는 인제 뭐냐면 보통 중국이 분열될 때는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주변의 민족들에게 뭐 어떤 중국 중심의 어떤 국제 질서, 조공층권 관계를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거든요. 근데 중국이 통일되고 강성할 때는 주변국들에게 일종의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인제 강요를 해요. 지금 중국이 그렇죠. 우리나라한테 하는 행동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다 보니 양제 때도 중국 중심의 어떤 그 국제 질서를 확립하려고 했어. 그래 갖고 인제 북방에서는 돌고래 분열되니까 서돌고래를 해외 가지고 동독을 복속시키고요. 그다음에 서쪽에서는 선비계의 모용원을 공격해서 모용실 공격 사격 고통을 확보하고 남쪽에는 인제 어 수마트로 그다음 베트남 그다음에 인제 유구를 정복을 하려고 했죠. 이 유구는 지금 오키나와가 아니라 대만이에요. 근데 이제 동북은 우리나라와 관련돼서 고구려를 원정을 했죠. 3번에 걸쳐서. 결국에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양제는 북변을 위험한 돌굴과 고구려 응징하기 위해서 대원정을 당했다. 자, 위진남북조 시대 오후에 중흥 침입 이후에 한민족은 북방민족에 대한 수세적인 저자세를 일관했다. 자, 이러한 대북방 관계에서 양제에 의해서 적극적인 공세에 전환됐고 수해 건국 당시에 북방에서는 돌굴 세력이 강성했는데 이 돌굴 세력이 그 당시 북제나 북주 시대 때 그 강성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들이 인제 뭐냐면 북제나 북주에게 야약거리면서 조공채권 관계를 받고 그렇게 했죠. 당나라 때 초기 때도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자 하여튼 수나라는 이제 건국하니까 이 돌고를 그대로 놔두지 않았죠. 그 당시 돌고는 2개의 세력으로 나눠져 있었죠. 돌동골과 서돌골로 이렇게 분열돼 있었거든요. 그래 갖고 그 당시 인제 그 서돌골을 인제 해를 내 갖고 자기 편으로 만들고 이걸 바탕으로 돌독을 북송시켰어요. 그 내용인데 자 서돌고는 이디야 지역의 청성남로와 판미호 서쪽을 점령했고 동돌고는 몽골 지방을 차지해서 동로 만주와 한반도까지 세력을 확대시켰다. 수나라는 돌고를 정복하기 위해 방안으로 동서양 돌고를 이간시켜서 싸우게 만들었다. 그 결과 동돌고리 수와 하친을 맺자 그 당시 이제 서돌고리 이제 뭐냐면 그 수나라와 대립을 하였다는 거죠. 예. 아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예. 동돌고를 해외에 갖고 서돌고를 쳤어요. 제가 말을 잘못한 건데 요게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요길 해외에 가지고 요걸 쳤는 거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인제
서등을 순화되기를 어렵게 했다. 그래서 이제 양제 2기의 서역 여러 나라의 사절을 파견하여 돌고 세력하에 있었던 청산 남로 연변에 이 고창국 유명하죠. 한인이 세웠던 국가로. 그래서 이제 40여 개의 국을 수에 복속시켰다. 그리고 이제 그 서역 지방에 무역로가 열리면서 서역상이 특히 중앙아시아 호상, 그 호자는 오랑캐 호자잖아요. 이걸 보통 호상은 소고등인을 얘기하죠.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던 거죠. 수에 내항했다. 자, 양제는 인도차이나의 반도에서 그 당시 이제 그 세력을 이제 확대시켰고, 여기 보면 이제 조공을 바치게 했다. 바다 건너 유구를 소유했다. 요때 유구라는 것은 여기 대만이에요. 대만. 요때 있고 우리가 보통 오키나와를 유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한자를 쓰지만 이 왕정자가 있으면 플러스 있어. 처음에 대만을 지칭할 때 유구였는데 이게 이제 그 뭐냐면 오키나와도 유구의 한 부속성으로 인식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국인들이 오키나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고 그냥 막연하게 뭐 그냥 저쪽에 있는 섬 그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대만의 이제 그 한 부속성으로 인식을 했어 그때.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되면 대만하고 오키나와가 좀 다르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명칭이 이제 바뀌죠. 그러면서 이 오키나와도 유구로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왕정자를 뺐죠.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19세기에 들어가면 유구라고 했던 대만이 이제 대만이라는 칭을 사용하게 되고 그 유구는 이제 뭐냐면 오키나와를 지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구하면 오키나와만 생각하는데 원래 유구라는 명칭은 대만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대만을 토벌했는데 잠깐 토벌했다가 그냥 다시 물러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정착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대만 섬에 들어와서 정착하기 시작한 거는 그 명나라 말기 때 그 정성공이 들어오면서 이제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 고구려가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고구려는 수의 위력에 맞서 돌골, 말갈 등과 연합해서 이 남북 진영이라고 하죠. 수와 대응을 했다. 수나가 고구려 정벌을 냈었는데 총 3번에 거쳐서 정벌을 냈죠. 그래서 3차에 거쳐서 고구려 원정을 당했으나 막대한 재력과 인력을 소모하여 실패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 원정의 실패는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수나의 권위를 실추시키고요. 사회 경제적 파탄을 초래해요. 민심을 이반시켜 각지에 반란일으켰다. 그래서 이제 그 양제가 1차 원정만 했으면 그냥 거기 실패했으면 그냥 물러나야 되는데 지구지 풀어가지고 이제 계속 공격한 거죠. 2번에 거쳐서. 그래서 2차 원정 때 그때 이제 양형감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양형감은 이제 그 수나 양제가 이제 원정할 때 뒤에서 보급을 대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거야. 결국에는 이 2차 침입을 이제 뭐냐면 결국 못하고 이제 철수를 하게 되고 3차 침입을 하니까 이제 더 반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뭐 두건덕이라든지 왕세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게 돼요. 결국에는 이제 수나 양제는 이제 그 수도를 저쪽 그 양자강 강도로 옮겨버렸죠. 더 이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우문하급에 의해서 살해당해요. 우문하급 우문수대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양제 무덤은 저쪽 강도에 있어. 강남에 있죠. 거기 보면 양제 무덤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 침도 뱉고 뭐 똥도 놓고 오줌도 놓고 개판이에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있고 수는 이제 3대. 3대는 이제 이 양제가 죽고 나서 어린 황제가 즉위했는데 어린 황제가 곧바로 이제 물러나죠.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3대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대 38년 만에 멸망하여 통일제국의 대업은 다음 당에 의해서 뭐냐면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중국 순환 통일 역사적 성격을 볼게요. 자, 중국 역사에서 수의 통일 보면 자, 수의 통일 제국은 불과 30년에 멸망했으나 중국사의 순환 위치는 결코 가속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역사적 의미에 갖고 4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좀 보면 첫 번째로는 남북주의 오랜 분열 시대에 재통일을 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후한이 멸망한 후 삼국시대에 거쳐서 남북주 시대의 대립을 겪으면서 중국의 사회와 문화는 남과 북으로 갈라서는 분담의 조직을 강하게 보였다. 더욱이 하북지방에 진출한 오후의 북방민족에 의해서 중국 문화는 변질되어 갔고 이와 같은 남북의 분열이 360년 만에 수에 의해서 통일되면서 다음에 이게 이제 두 번째 의미인데 보통 우리가 수당이라고 하잖아요. 수나라의 제도가 당나라 그대로 갔죠. 그래서 당이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한 터전을 마련하여 줬다는
마련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수나태 그 통일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자, 이는 춘추 전국시대 때 통일한 진이 당명은 끝났으나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여 한우와 일본 통일을 완성한 것이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진한 시대라고 하고 수당 시대라고 하잖아요. 진나라가 만들어진 제도가 한나라 연결돼 있고요. 수나라가 만들어진 제도가 당나라 연결되잖아. 그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 수나라를 위한 중앙집권적 율령체제 전비인데 이는 율령체제가 당으로 넘겨가죠. 그래서 당에 이어져 완성되었지만 중앙집권적 율령국가의 기반이 이미 수혜에서 마련됐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양제에 의해 대우나 공사는 강남과 하북을 경제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교통로로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중국의 사회 경제 통일을 위한 대동맥으로서 큰 목을 담당했다.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러니까 수나라 통일의 역사의 성격은 춘추 전국시대의 통일은 진과 비교된다. 왕조가 당명한 것을 비롯해서 통일 대업을 다음 왕조에 물려전준 그러니까 물려준 점, 이 수성을 잘못해서 국가가 멸망시킨 점. 그러니까 수성이라는 건 창업하고 나서 국가 기반을 다져야 되는데 그 국가 기반을 제대로 이제 못했죠. 또 간중 지방의 근거로 끝으로 나라를 세운 지방을 근거로 나라를 세운 점도 진안과 수단 그 성격이 비슷하다. 자, 그래서 이제 양제에 대한 역사적 평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양제 정치는 문제의 치세에 계승한 것이었으나 크게 두드러진 시점은 대통합 산업과 고구려 원정이다. 자, 양제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상당수 부분이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중국사를 이해하는데 특히 정사의 봉기나 열전에 등장한 인물 평가 방법이 지나쳐 유교주의 역사관을 해결화됐기 때문이다. 대체로 정사는 전왕조의 역사를 당왕조에 편찬했기 때문에 보통 중국에서는 25왕조사라고 해서 25사가 있죠. 그래서 전에 왕조에 있던 역사를 후대에 있는 이제 사람이나 왕조에서 평가를 하잖아요. 이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편찬 과정에서 전에 있었던 왕조의 못된 점을 좀 부각시켜야지 자신들의 왕조의 어떤 그 현재 왕조의 어떤 그 건국의 정당성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전왕조에 대한 역사를 좀 약간 특히 후기 때 역사에 대해서 왜곡이 많아. 왜곡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특히 이제 그것이 당태종 때 만들어진 역사서 같은 게죠. 당태종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역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간찬사설을 만들었잖아요. 자, 이건 뒤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특히 황제권이 역사 편찬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한 당태종 이후부터는 정사서에서 왜곡이 심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수양제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룡 집단 관련된 내용이 있죠. 갈룡 집단. 이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인데, 갈룡 집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민족의 선비족 계통. 그러니까 보통 선비족 계통인데 이제 육진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계통들이죠. 보통 이제 그 무천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되게 신분적으로 선비족의 최상류 계층은 아니거든요. 중하류 계층이지. 이런 계층들과 한족과 결합돼 가지고 만들어진 집단이 강릉 집단인데 자, 이 강릉 집단을 체계시켜준 사람이 우문태라는 사람이죠.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팔주국 뭐 12대장군 뭐 이렇게 해갖고 만들었잖아, 이 사람이. 그래서 뒤에 이제 북주나 수당이 다 뭐냐면 갈룡 집단이 연결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수나 양제도 갈룡 집단이고, 수문진의 양제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당나라 이연도 강룡 집단이야. 그래서 그 이연하고 수양제 간에 그 뭐냐면 그 친척 관계죠. 이종사촌 관계요. 그래서 보통 갈룡 집단 같은 경우 서로 통혼권이 형성되고 그 특히 이제 갈룡 집단의 이제 주요 핵심 세력들에게 이제 그 왕비를 그러니까 왕비나 부인을 제공했던 그 세력이 독고시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수양제하고 그 당시 이제 그 뒤에 그 당나라 그 이연하고 그 독고시 집안하고 다 연결돼 있어. 이종사촌 관계야.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북주에서 수당으로 이어지는 삼왕조는 그 명칭이 다르지만 국가 창업의 중요한 인물이나 그들의 지역 기반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수나라 세운 양견이나 당나라 공과 이연은 남북주 시대의 세력을 지니고 있는 귀족도 집단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북지방의 정복자인 북방민족도 아니다. 자, 이들은 간중 지방을 중심으로 춘신성군산 새로운 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그 사가든 이들 갈룡 집단이 한다. 그래서 북주 수당의 개국 공식층은 서해 우문태가 있었는데
우문택이 실시한 간중봉이 정책에 의해서 구협된 것이 갈려 집단이다. 그 중심 세력은 서희 이래로 융합된 호환 민족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무력 제지자이면서 항실 공신들까지 강령 집단의 핵심 세력 8주 국가 그 후손들이었다. 그리고 당은 이들의 중추이 됐던 이연이 옹립되어 창업한 국가들이라 하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우문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조직했는가 그 내용이 그 앞에 있죠. 예.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주 한번 읽어볼게요. 13번. 당 초기의 고위 관료들은 대부분 북주 순하나 때 고관이었다. 고조 때 삼성 6부에 장차관 48명 중에 30명이 순하나 관료 출신이었고 그밖에 15명도 그대 부나 조가 북주 수의 간직을 연임하고 있었다. 자, 이러한 경영은 다음 태종 때에 계속되어 태종의 핵심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진앙부에서 나온 25공신과 재상 18사 출신 역시 대부분 북주 출신이었다는 거죠. 자, 역사서의 양견은 홍농, 양씨라고 하여 당을 세운 이연의 농서 이씨라고 하여 다같이 할인이고 그 계보가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조상 자체가 겉으로는 한족이지만 불명확한 점이 있고 또 선비족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선비족이 아니더라도 선비족의 피가 많이 섞여 있다고 이제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나라의 이제 문화 당황조에도 많이 보이죠. 어, 대표적인 게 이제 측정호가 고종의 후궁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특종호가 태종의 후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에서는 유교적 관념에 따라서 자기 어머니뻘 학년에 되는 사람을 그 자기 아버지 첩이었잖아. 근데 이걸 아들이 가져갈 수는 없어. 이거는 어디에 있는 유목민족들에게 보이는 거야. 되게 유목민족들은 그 죽으면 생물 제약은 모두 자기 아버지 첩들을 자기가 갖잖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당 현종이 자기 그 며느리였던 양귀비와 이제 짝짝꿍한 거 이런 것들 축전무 같은 이제 뭐냐면 여왕제가 즉위한 거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유목민족들의 영향을 받았다 문화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수나와 양제와 당의 고종 이연은 이종간이었다. 뿐만 아니라 북주, 수당으로 이어지는 각 국가의 창업자는 가까운 인적 관계에 맺어져 있다. 이들의 출신 지역은 강릉의 무천진이다. 무천진은 육진의 하나예요. 자, 강릉은 중국의 서북 병방인 섬서성과 감수성 위수 연변 지역을 가리키며 그 중심지는 내몽골 무천진이다. 자, 이 지역은 선비족의 본고지로 이곳에 일어난 북주 수당 정권은 건국자 또는 간접적 선비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그러나 이제 역사적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수당 정권의 민족 선봉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시 정권, 당의 이시 정권이 갈령 집단이면서 혈통에서 분명히 선비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다. 심지어 수나 양결이나 당 고조 이연도 한이 혈통이 아니라 선비족이라는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그래서 수당 시대 때 정권 쪽의 고육상쟁이나 무질서한 근친혼, 선비족의 생활풍습이 이들의 한을 보기는 어렵다는 거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우리가 뭐 이것까지 알 필요 없고 다만 우리가 이제 알 거는 갈룡 집단이 있고 이 갈룡 집단이 북주 수당과 연결된 지배 집단이었다.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한의종을 좀 볼게요. 한의종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몇 페이지야? 153페이지 부분을 읽어볼게요. 그 앞에 있었던 이 동계 내용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용 보면 북주 무제가 담당하지 못했던 중국의 통일은 북주의 외척 출신으로서 수왕조를 건립한 양견에 의해서 달성됐다. 양 씨는 홍농, 해음 출신으로 그 당시 이제 서희의 우문태와 마찬가지로 무천지 무장 출신이었다. 12대장군, 12대장군 8주군 밑에 이제 또 서희 두 번째 서희 12대장군이죠. 12대장군 중에 한 사람이었던 양충이 부친이었다. 양충은 수공공에 이제 되면서 그 자기를 뭐냐면 그 스스펜인데 수도 근처가 있고 왕조 명칭을 삼았다. 여기 눈여볼 게 이제 수가 있는데 숫자가 여기 빠른 숫자 그 변자 근데 이게 변자가 여기 있죠. 이렇게 있고 요게 문제가 됐어요. 요게 빨리 진행된다는 거와 관련된 거 같아요. 변자가. 그러니까 요게 하면 수나라가 금방 망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요걸 제하고 요걸 그대로 이제 착용해 갖고 나라 국명을
사용했다. 이걸 제외하고. 자, 그 양견의 장녀는 북주의 무제 황태자 비가 되었으며 황태자가 즉위한 선제가 되자 황비가 되었다. 선제가 뒤를 이어서 7살의 정제가 즉위하자 양견은 자기 그 정제가 외손자죠. 양견은 승상이 되어 실권을 장악하고 이어 상국과 수왕이 되어 582년 제2에 성향받았다. 예. 강제로 이제 성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가 바로 이제 수 문제인데 이 과정에서 중국 역사상 가장 손쉬운 역성혁명이 일어났다고 평가되었다. 자, 무제가 587년 서희가 강릉에 세운 훈양을 명령했죠. 훈양은 이제 양쯔강 중류에 있는 그 나라죠. 그러니까 오늘날 뭐 호남성, 호북성 일대에 있었던 그 나라인데 요게 계대 정권이야. 그걸 멸망시키고 다음에 남주의 진에 대한 공격을 나섰다. 황제인 양강, 나중에 양제가 되죠. 그래서 양제가 사령관하여 50만 명의 군대를 동원했다. 그래서 이제 수군은 589년에 정원의 양자강을 넘어서 건강을 공략해 입성하였다. 한제국의 멸망한 뒤 서진의 무제에 의해서 일시적인 통일로부터 개선하면 약 370년간, 그리고 이제 한권에 나오던 궁흥왕국가 개선하면 400년간 분열시대 종집을 찍고 통일을 이룩한 것이다. 그 사이에 강남 지역은 하북에 필적한 정치 문화적 중심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수왕교는 하북과 강남의 두 세계를 갖춰 중국의 통일을 이뤘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수 문제에 관련된 정책들이 쭉 나와 있죠.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23번입니다. 네. 두 번째 인증번호는 23번이에요. 자, 중국을 통일한 문제가 맞닥뜨린 첫 번째 문제는 통치 방식의 조직과 정비였다. 중앙행정개혁은 삼성 육부의 원형을 만들어 황제 집권화를 도모하는 일이었지만 황제권과 일반민이 직접 연결해준 군인 지방간제가 문제였다. 그래갖고 이제 지방간제 정비 내용이 나오는데, 자, 위진남북주 시대 혼란의 시기를 거치며 제 기능을 상실한 채 그 수만 늘어났군 중앙의 이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군현 3층 제도에서 해서 되면서 이게 너무 이제 지방 관료들이 많아지고 지방 조직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에서 의견을 이제 전달하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앙 집권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 제도의 어떤 그런 의사 결정 구조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2층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전환해서 9년의 장관이 민정을 담당했지만 한무제 때 전국에 13개의 주를 나눠서 자사를 두었다. 자사는 민정을 담당하지 않고 관리를 통치를 감시하는 것이 본래의 직무였지만 후한 무렵부터 민정에도 관여했다. 그래야 후한 말 이래의 지방행정조직은 주 군현의 상급이 되었다. 이에 따라 주의 수도 늘어나 남북조 시기에 300주 이상으로 늘어나고 관리가 함께 증가했다. 게다가 자사는 그 병권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장군직을 겸임해서 병권을 장악한 것이 일반적이었고 또 인사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즉위 후 군을 폐지하고 주현의 2급제를 폐지하면서 진을 평정한 후 주의 병권도 중앙을 회수하고 또 인사권도 회수했죠. 그 다음에 한대 이후에 지방의 정치를 장악하고 있었던 호적이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9년의 장관과 차관망은 중앙을 임명되고 그 이하 관리는 그 지방 출신이 선발되었다. 자, 이 제도는 위진남북주 시대 때 이어졌지만 지방 세력의 호적의 세력이 계속 강해진 탓에 그들의 지방 행정의 실권을 지게 되었고 결국 중앙정부의 권위는 통하지 않게 되었다. 한해에서는 중앙에서 파견하는 9년의 장관을 출신지에 임명하지 않는 원칙이 있었지만 위진 이후에는 주 군현 장관마저 그 지방의 호적을 임명한 이가 많았다. 그래서 이제 그 수는 595년 이걸 본쳐 주현의 하급 관료가 할지라도 정규의 관리는 모두 중앙에서 파견하고 이들 출신지 피하는 원칙을 적용했다. 요게 일종의 뭐 상피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상피 제도. 그래서 이 상피 제도는 순화 제도, 순화부터 해서 이제 당나 송나라까지 계속 이어지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고려나 조선시대 때 이 상피 제도를 하잖아요. 자, 이에 따라 수 이후에 중국의 관료제의 중앙집권적 성격은 매우 철저해야 했다. 자, 관료자 정비대회에 따라 다수의 관료 후보자들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후보자의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했다.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과거 제도의 실시 배경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과거였다.
그 가고난 명칭은 송나라 때 처음 실시했고 사용했고요. 그 당시에 선거라고 했죠. 선거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뭐 간직 선발제도를 의미한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제 보통 위에서 있는 사람 밑에 사람을 뽑는 걸 선거라고 했죠. 지금은 반대지만 하여튼 선거라고 불렸던 제도가 이제 나중에 가고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자, 그때까지 국분간이법이라는 것이 행해진 문벌 사회에서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했지만 문벌 사회의 세력에 따라 한대의 수재 호령제 제도가 주목되게 되고 이것이 양무제 무역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 수령 호령 제도를 개선한 게 양무제고요. 이 양무제의 어떤 것을 더 개선한 게 선거죠. 그래서 선거제의 어떤 역사의 기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재와 호렴의 제도는 지방에 올려보낸 관료 후보자를 중앙에 시험을 보는 통해 선발하는 제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제도 자체가 이제 한걸 이선제인데, 먼저 추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천받은 사람끼리 이제 시험을 보는 거죠. 자, 이건 과거 제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야 587년 여러 주에서 매년 3명의 후보자를 중앙으로 보내는 걸 전략하게 됐고, 당시에 과거라는 말이 정식으로 사용된 건 있지 않지만 강옥 본론이 선거라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수 문제 때 특히 수재 명경 진사 과목이 설립됐고 과거제 이제 실태는 이미 갖추졌다. 이것이 1905년까지 지속된 과거제 호시였다. 강서 신정인데 이 1904년 아닌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과거제 기용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한거리 이선제와 비슷한 제도를 받아들였다. 이런 의미를 보시면 되고 근데 그 뒤에 얘기했지만 수당시대 때 과거제도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음서제도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과거제도가 이제 주요 관리 선발 제도가 된 거는 뒤에 송나라 때죠. 송나라 때. 자, 간제를 정비에 바탕 통치 방식의 정비를 추진해요. 소위 북주의 부병제를 다시 병농의 취지의 병제를 반환시켰다. 자, 토지제도의 군전제 역시 건농적 성격을 버리고 토지 소유행만 제한하기 위해 군전제를 받게 되었으며 요것도 이제 학사에 따라 달라요. 수당 때 이제 군전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할 때 그냥 단순히 지급했다는 설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토지 소유행만 제한하고 뭐 국가의 공식적 인정하는 국가 공권력이 토지 소유를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였다.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학계마다 이제 의견이 다르고요. 자, 관료들의 간에 따라 영업증을 지급해 지지를 획득했다. 관료 영업증 같은 걸 지급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당 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녹봉이나 이런 걸 지급하고 하는 게 우리나라 수조권을 지급한 게 아니라 직접 이제 뭐냐면 토지를 지급했다. 소유권을. 그래서 이제 했는데 관료들이 이제 그런 토지를 받으면 자기들이 직접 일을 하지 않죠. 이 사람들이 이제 밤에 낮에 일을 하고 밤에 가서 토지를 경작할 건 아니잖아요. 대개 보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경작하는데 물론 노비들이 와갖고 경작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노비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이 노비들 통해 경작한 것보다는 주로 이제 나중에 예속민들. 예. 그래서 군전제에서 이제 벗어난 그 예속민들, 정객이라든지 그런 그 집단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했죠. 이런 것들이 군전제를 이제 붕괴시키는 조짐으로 보이고 있는데 나중에 좀 다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제 면에서 계약 율령을 반포해 지배 구조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었고 이 동아시아에 있어서 수당 제도의 특징이 율령 지배 체제를 기초로 했다. 그 국가의 운영을 모두 다 율령에 입각해서 한 거죠. 율령이라는 제도는 이미 이제 예전부터 있었죠. 근데 율이 형법이고 영의 행정법이나 일반 법규란 그 개념 자체는 위진남북주 시대부터 이제 했다고 보시면 돼요. 위진남북주 시대 때 이제 그 뒤에 있죠 서진부터 이제 쭉 했는데 이런 율령 체제가 이제 발전돼서 순화가 당나라 때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약 율령 관련된 내용을 보면 수 문제 개항 3년에 개정한 형벌법규 이 율이죠. 행정법규 이건 0이죠. 그 형벌법규 율은 가혹한 법제를 많이 삭제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당 제국의 당률과 큰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 계약 율령 자체가 지금은 남아있지 않고 기록에만 그냥 대략적으로 남아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당률로 이제 넣는데 당률도 지금 오리지널 내용은 없죠. 오리지널 내용은 없고 그 당률 소위라고 해서 당률에 대한 그 주석서가 있어 지금. 요게 남아있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수나라 때 계약 율령과 당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간접적으로. 아니면 일본의 율령 중에 그 뭐냐면 이 일본의 율령이 당률에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잔재를 좀 통해서 당률의 성격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당률과 큰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 행정법부는 삼성 육부를 위주로 한 정치체제를 완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개혁과 이제 집권화 추진에 어, 따라 근간 붕괴되었던 한계 지배체의 구조는 다시 기능하기 시작했다. 자, 당시 지배의 근간을 이뤘던 호적에 등재했던 호구 병동을 보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당시 삼장제도를 정비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호구 조사를 했다고 했죠. 그 호구를 이제 정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호적에 등재된 그 호구의 변동을 보면 소황제 시대 때 성립된 것이 겨우 360만 호였는데 남조의 진해 호구가 50만 호 가져 410만 호 정도가 불과했다. 그러나 18년간 2배가 2배가 900만 호가 이제 증가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900만 호는 자연 증가분도 있겠지만 이게 국가 권력에서 파악될 수 있는 그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한 4,500만 정도 이렇게 파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개간 토지의 면적도 수왕조 일대 약 2.8배 확대됐다. 대민 지배의 철저함과 이들 기반으로 한 경제적 활성화는 수호왕제를 번역했으며 여기에 하북과 강남에 있는 문화의 건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도 이제 있고 수양제 이제 정책을 보기 전에 약간 이제 더 플러스 시키면 어떤 정책도 있냐면 요게 이제 이재민을 구울하기 위해서 간창과 위창을 설립했다고 해요. 예. 그다음에 대규모 이제 개간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는데 대흥선을 건설했죠. 대흥선. 그래서 종전에 장안의 남동 쪽에 건설했는데 예전에 장안은 이제 구시가지고 여기는 신시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대흥성이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당나라 때 수도가 되죠. 그래서 또 장항소 이름이 변경이 되죠. 하여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 간통교와 그다음 상향동을 건설했죠. 그러니까 수양제 때 이제 뭐냐면 대운하를 건설했지만 그전에도 이제 문제 때 조금씩 건설했어요. 그래서 상향동 같은 경우에는 남조 정벌 목적으로 해갖고 건설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자세히 안 하죠. 고구려를 침입했죠. 우리나라도 침입했잖아. 네.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이제 요소를 공격하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보복 차원에서 이제 공격을 했는데 뭐냐면 그 문제가 대군을 파견했지만 그 기록에 보면 그 뭐야 그 폭풍우나 이거 자연재해 때문에 물려났다 그 내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문제가 대군을 보냈지만 결국 그 물려났다.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들 이제 또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 자, 그 다음에 양재를 이제 넘어가죠. 양재. 자, 수는 하북과 강남을 잇는 대운하를 건설한 나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를 완성한 것이 양재다. 자, 그래서 완성한 양재는 이로 인해서 폭군의 이미지를 얻었다. 그러나 이 운하가 순환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이제 한 대의 항하나 해수와 양자강 이어졌고 이들 운하들이 이제 항하 이수를 거쳐서 장안에는 수를 개통되어 있었다. 하지만 위진남북조 분열로 인해 이들 수로는 대부분 막혀 있어 운하로서 기능을 할 수 없었다. 순환은 한 대 운하를 정비하고 새 운하를 건설한 것이다. 자, 여기 보면 문제는 북주의 수도 장안의 남동쪽에 대흥성이라는 신흥도시를 만들었죠. 건축했고 의수가 모래가 많아 다니기 불편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84년에 대흥성에 더 항안에 있는 운항을 파고 있는데 이를 강통고라고 이름 지었다. 또 587년에는 해수와 양자강을 이어서 상향동을 개수했는데 이것은 이제 그 남조 정부에 있는 작전을 고려한 것이다. 자, 수의 수도 장안은 그러니까 장안은 이제 그 대흥성이에요. 여기 있죠. 여기 대흥성 여기 있는 거. 자, 그래서 수의 수도 장안 대흥성이 서쪽에 지우쳐 있어 양재는 즉위한 그의 낙양을 동도로 건설했다. 낙양 여기죠. 예.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이제 양재는 보호 수만 가구를 남양으로 이주시키고 매월 200만 명의 백성을 동원하여 건설 나섰다. 또한 남양 서쪽 교회
현인궁양 2궁을 만들어 천하의 진귀한 나무와 기이한 짐승을 모았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주 운하를 통해서 이렇게 해갖고 낙양으로 왔다 갔다 하거죠. 요 중간에 대규모 궁궐을 만들었어. 네. 그래서 성곽도 되게 크게 만들었고, 네. 자, 하여튼, 네. 자, 그 때문에 강남에서 큰 나무를 운반하여 하는 행렬이 1천리에 미쳤다고 하며 고욕 때문에 쓰러진 자가 속출했다고 한다. 자, 양재는 그 즉위한 다음에 낙양 서쪽에 교회와 항아를 이었다. 그래서 이제 또 항아에 판전을 거쳐 해수인은 통제거를 뒀고, 네. 그래서 이제 있고요. 통제거 6이죠. 자, 그래서 상향동의 폭을 높여 오늘날 장안의 양자를 이루는 운하를 개통시켰다. 618년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이쪽 요 상향동에서 이쪽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이 608년에 항아에서 동국병의 탁권, 지금 북경에까지 영제걸 건설했다. 자, 이거는 고구려 전쟁에 대비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610년에 경구에서 영안까지 이제 강남화를 개수했다. 그래서 삼양도를 넓히고 이쪽 강남화 쪽에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상에 의해서 서쪽은 장안, 북쪽은 북경, 남쪽의 항저에 이르는 운하적 체계를 이제 드디어 완성했다. 자, 양제는 통제가 개통한 605년에 동도 혼인종을 떠나 양자간 강도로 유영했다. 장안에서 강도 사이에 40여 개에 달하는 이궁이 있었다. 이궁 사이에는 운하에 따라서 버드나무를 심은 어도가 연결되었고, 양제는 이들 이궁에 머물면서 호사한 유람을 즐겼다. 한계가 타는 용주 사충을 용주는 이게 이제 큰 배죠. 예. 그래서 사충을 건조되는데, 그 뭐냐면 위층에는 정전과 내전, 동서 조당이 있었고, 가운데 2층에는 금과 옥으로 장식한 배식기가 있었으며 아래층에 한간도 있었다. 항우의 배는 이전보다 약간 작았지만 마창은 호화롭고, 여기에는 항족, 백간, 승리, 외국상이 사신이 탄 배는 수천 쪽, 근위병과 병기에 실는 배가 수천 쪽이 있었다고 한다. 물론 양제가 자신의 사치만 위해 문화를 만든 건 아니었다. 강남과 하북, 병경과 수도에 있고, 물자 유통을 촉진해 국토의 통일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비상시에 군수품을 수송하기 위한 것도 있었다. 자, 이것은 요즘의 개념을 보면 사회 간접 자본이기도 하고 또한 통일 비용이기도 하였다. 수는 곧 멸망했지만 당대 이후의 문화는 그 이상의 의미에서 중국의 대동맹으로서 역할을 충실했다는 거죠. 수왕제가 성립된 582년에는 한반도의 백제와 고구려가 사실을 파견해 책봉을 받았다. 신라는 수가 진을 멸망시키고 중국을 통일한 후에 594년 비로소 종언했고, 일본은 이보다 늦어 600년이 있어서 외양에 사신을 파견했다. 그래서 수나나 문제하고 수나 양제 때 그 당시 이제 일본 사신들이 왔어요. 예. 그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하면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 뭐냐면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외양 오명이 이제 위진남북 주실 때 그 남조의 그 한계부터 조공책봉 받았다 그 기록 이후에는 조공책봉을 받지 않았는데, 이때 이제 견신라사한다. 견수사를 파견했죠. 견수사. 그래서 이제 견수사를 파견해서 조공을 했죠. 책봉은 받지 않고 조공만 했어. 그 견수사가 나중에 경단사로 이제 연결되잖아요. 예.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이렇게 있고, 진이 멸망한 수 문제는 백제에게 험난한 바닷길을 매년 건널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수당하고 연결돼서 백제하고 뭐 수당이 뭐 충돌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당나라하고 이게 충돌한 게 아니라 수나 때는 이제 뭐냐면 당나라 때 충돌한 거지, 수나 때는 백제하고 그렇게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있었고 사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과서에 보면 수당을 묶어갖고 당나라 충돌했다 이런 식으로 도표화돼 있더라고. 예,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자, 반면 고구려에 대해서는 조공을 중단하고 국경의 방비를 엄중히 할 것을 비난하며 신하로서 태도를 지키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취할 것을 위협을 했다. 그러니까 직접 뭐냐면 입조를 해라. 신하만 그 40만 파견해서 이제 아는 게 아니라 왕이 즉위하여 입조를 하라고 막 입조 약속을 얘기한 거죠. 자, 같은 착봉 체제에 속해 있으면서 수의 관심은 오히려 고구려에 있었던 것이다. 그건 고구려가 수와 이제 국경을 접한 요동방면을 점령하고 있었고 북방의 돌골과 통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수와 고구려 관계가 긴장된 결과 마침내 598년에 전쟁이 일어났고 문제는 대군을 보냈지만 결국 전부에 실패했다.
당시 순나에 가장 건재했었던 것이 돌고리였는데 돌고는 유연을 멸망시키고 몽골 공원에서 서투르키스탄까지 거쳐서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소칸, 칸은 이제 그 유목민지의 수장을 의미하는 거죠. 칸이라고 이제 발음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분리되었기 때문에 문제는 이를튼다 사발락의 간을 무너뜨리고 복수시켰다. 이들 계기로 동고는 이제 동서로 분열됐고 돌리간은 이제 동돌골이죠. 수에 기부해서 계민간이라는 이름을 받게 됐다. 이 계민간은 그 고구려 역사에도 잠깐 나와요. 예, 잠깐. 그래서 고구려 사신이 이제 와서 이제 계민강하고 이제 그 반은 그 계민강한테 고구려 사신이 파견됐는데 고구려가 사신 파견했는데 도중에 수나 그 앙제가 와갖고 그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한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양제는 607년에 북변을 순행하면서 계민강의 막사를 방문했다. 계민강은 양제를 합류했죠. 이때 고구려 사신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수의 군주와 수나 신하의 계민강 사이 양다리 거치고 있는 고구려 정부의 논의가 일어나게 되었다. 자, 그 무렵 고구려 항쟁하고 있었던 백제신라도 수의 출병을 요청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수를 공격하면 이제 고구려가 이제 싸우면 자기들은 이제 좀 한숨을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청했고 그래서 이제 그 백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누구야? 무왕인가 의자왕인가? 하여튼 그때 이제 그 얘가 자기가 이제 공격해 오면 항도 역할을 했다. 항도 역할을 했다 이제 얘기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수에 이제 출병을 요청하는 그런 것들 글을 썼죠. 그러나 수는 고구려에 대한 침략을 도모하기 이전에 서역의 여러 국가에 입주를 확보를 했고 했다. 수에게 있어 서역의 무역상도 중요하겠지만 그들이 돌고과 연계 를 갖게 될까 봐 그 점을 경계했던 것이다. 자, 마침내 준비가 끝난 611년 양제는 운하에 따라 탁봉을 거쳐서 고구려의 침략을 조소를 발표했는데 이로 인해서 상동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자, 이미 이에 이제 고구려 영토와 인접한 상동과 하북 각지에 도륙대가 일어난 데다가 다음해 612년 양제가 113만 대군을 동원해 진군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대군은 요동성을 포위한 채 반년이 지나도 함락하지 못했고 그래서 30만 대군과 4만의 수군이 특별히 파견돼 별동대에 파견해 평양을 위협했지만 수군은 복병을 만나 패퇴했고요. 육군은 그 후퇴하는 과정 공격을 봐서 2,700명만 생활하는 개멸적 패배를 당했다. 이게 이제 살수대치고 유명한 거죠. 자, 양제는 613년에 다시 침략을 명했으나 부담을 느낀 병사들이 도망을 계속했고 요동의 고구려군이 역시 완강히 저항했다. 그때 이제 국내 보급기지였던 여양의 침략을 위해 식량을 준비했던 예부상석 양원감이 반란이 일으켰고 이 반란 때문에 양제는 고구려 침략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 반란은 기양군에서 2개월 만에 평정되었다. 하지만 이 난을 계기로 해서 양원감 난을 계기로 해서 이게 양원감의 반란이 일종의 그 진나라 때 징승 5강의 반란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비록 실패했지만 이 난을 계기로 해갖고 전국적으로 이제 난이 퍼졌던 거죠. 그래서 이 난을 계기로 도륙대의 봉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수왕조의 정치적 권위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그럼에도 양제는 다음해 614년에 제3차 고구려 침략을 계획했다. 정신 못 차린 거죠.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병사의 도망과 고구려 저항 때문에 다시 중지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국내 반란은 이미 수습불능의 상태에 도달했다. 자, 사실 이제 수나 말기 되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전국 각지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났어. 전국 각지에서. 그 중에 이제 이연이 있죠. 이연이 이제 그 당나라를 이제 세웠던 이연도 그때 반란 세력 중에 하나였죠. 자, 그냥 사실 수나라 말의 반란은 그 고구려 침략하기 전에는 611년 무렵부터 시작되었다. 수 말의 각지에 봉기한 반란 집단은 200개에 달했다고 한다. 야, 이들의 활동은 양원간 반란 이후에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는데 점차 각 세력들이 통합되어 대규모 전투 집단을 조직화되었다. 자, 이들의 지휘권은 대부분 하급관리나 농민 출신을 잡았다. 농민 출신들이 잡았다. 그중에 세력이 강대했던 건 이장 출신으로 두견덕, 양형간의 참모로서 귀족 출신 이밀, 우상 출신으로서 왕세충 등인데 이는 남양을 둘러싸고 사투를 벌였다. 한편 양제는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양자는 하루에 강도에서 순간의 쾌락을 즐기고 있었다. 이 강도가 여기에요. 자, 618년에 강도 이궁에 경비했던 의문하급이 양제를 살해하면서 결국 수왕조의 멸망을 길을 서서게 되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수나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다 끝났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당나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또 하겠습니다. 예.